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세를 펼치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0.7%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825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네, 7월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를 앞두고 좀 관망세 펼쳐지는 모양새인데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기추 주목해 가면서 시장 상황 살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나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기업들 정말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오늘 이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집계가 됐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작년보다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어제까지 2022년도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37개 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보다 27.9% 늘어난 1,641조 3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20개 업종 가운데 19개 업종의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매출이 작년 152조 5,466억 원에서 올해 220조 3,030억 원으로 44.4%가 늘어서 증가 규모가 가장 컸는데요. IT, 전기전자, 은행, 증권, 자동차 부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통신업종은 유일하게 작년보다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통신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28조 4,18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7조 9,512억 원으로 약 1.6%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상반기 주요 대기업들이 작년보다 좀 좋은 성적을 낸 것은 굉장한 호재인 것 같은데요. 어느 회사 매출이 가장 좋았을까요? 네, 기업별로 살펴보면요. 이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54조 9,8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1% 늘었습니다. 반대로 LG 디스플레이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보다 12.8% 줄어든 12조 788억 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8.6% 증가한 28조 2,1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공사는 영업 손실 규모가 작년 상반기보다 14조 1,101억 원 늘어난 14조 3,033억 원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나 좀 직격탄 맞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 닫은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죠. 언제부터 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이의 신청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행되는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서류와 내용을 검토한 뒤에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서 100%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의 신청은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의 신청자의 기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은요, 앞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던 소상공인 업체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업체는 이번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의 신청 절차 중에 만약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국에 77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 이의 신청은 오는 31일에 마감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오는 3분기 곡물 수입 가격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3분기 곡물 수입 가격 전망이 나왔습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최근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도 밀, 옥수수, 쌀 등 곡물의 수입 단가가 2분기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라면, 과자 등 제품의 생산 단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식품업계의 가격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분기에 고점을 나타냈던 국제 곡물 가격이 3분기 수입 가격에 반영되면서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2분기보다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4분기 수입 단가는 3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2분기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수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네, 식품업계 가격 상황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식품업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식품업계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식품업계의 경우 제조 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4%에서 78%까지 달하는데요. 재료값이 상승할 때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게 됩니다. 농심의 경우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6.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75.4%나 감소했습니다. 농심이 국내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 시세의 상승과 높아진 환율로 인해서 원재료 구매 단가가 높아져 매출액이 늘었음에도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 수입 단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과업계의 가격 조정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경우 2013년 12월 제품 가격 인상 이후 약 9년째 가격을 동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 가격을 조정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혜태제과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지난 4월 허니버터칩 등 과자 제품의 가격을 평균 12.9% 인상했고요. 롯데제과도 제품 가격을 올려서 2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상반기 주요 기업들 실적부터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전망까지 성나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홈디포 등 주요 소매 업체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5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 같은 호조들을 반영을 하면서도 또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과 FOMC 의사록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 전환하면서 현재 하락 반전을 하고 있죠. 0.74% 밀려난 2,514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1% 넘는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만이 감축법 통과 수의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현재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4거래일 만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407억 원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반면에 장중에 매도 전환하게 되면서 현재 624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54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582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스 관련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전일 7% 가까운 상승을 보이게 됐는데요. 미국 가스 시장은 본래 셰일 시추 붐 덕분에 유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국내 관련주들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현재 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도 5%가 넘는 상승세, GS에는 현재 15%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주가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철강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미국 정부가 중국 관세 철폐 문제에 있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철강주들이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원래 인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철폐를 이야기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게 되면서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게 되면서 이 같은 논의가 현재 뒤집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 미국의 감축법 통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다만 오늘 철강주들 사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NI스틸은 현재 4.45%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일철강도 4% 넘는 낙폭, 대동스틸도 현재 3.64% 밀려난 5,56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죠.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졌지만 수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을 재조사하는 등 다시금 압박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쌍방울의 전 현직 회장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했죠. 이는 역대 최저치이기도 한데요. 다만 현재는 그 낙폭을 대부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농심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하게 되면서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 현재 하락 전환을 했죠. 다만 깜짝 실적과 함께 증권가의 호평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내적인 악재와 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상반기 스마트폰과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이 선방을 했다라고 하죠. 다만 주가는 오늘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재는 0.98% 밀려난 64,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송홀딩스가 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북한의 식량 지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현재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3.94% 오른 1,5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세원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테슬라, 리비안 등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10% 가까운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2,63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이 시각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동반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급성장 전망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터리 부분 쪽에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수익성이 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LG전자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전장 부분의 이제 턴어라운드와 함께 향후 이제 전장 부분의 턴어라운드 본격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 1위 종목이 바로 LN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 이제 고객사들의 그 조업 정상화와 함께 본격적인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 LG전자를 오늘은 특징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이제 글로벌 그 TV 수요 감소와 함께 전반적으로 좀 가전 시장이 좀 위축이 되면서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한 그러한 좀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부터 인플레이션 이제 정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제 부품 가격 및 이제 물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 해소가 하반기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이런 완성차 시장의 생산량이 회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런 VS 사업부, 즉 이제 전장 사업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한 PER 한 5배 정도 수준, PBR 한 0.8에서 0.9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즉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LG전자였고요.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터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볼 텐데요. 골드스타 에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요 엔터 4개사의 실적은 양호한 성적표를 좀 보였는데요. 주요 엔터사의 2분기 실적과 성과 먼저 전해주시죠. 예, 먼저 주요 엔터사, 4개 엔터사가 있죠. 먼저 그 하이브를 보면은, 하이브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정도 급증한 5,122억 원, 영업이익은 215% 늘어난 883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 공연 등 전반적으로 활동이 많았던 분기로 직접 매출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이런 어떤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은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고 매출액 678억 원, 영업이익 243억 원, 순이익 15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182억 원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냈고 이익 기여도가 높은 해외 매출이 증가하여 그런 어떤 효과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SM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1,844억 원, 영업이익 194억 원, 순이익 254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으로 좀 감소는 했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YG도 지난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좀 감소한 760억, 영업이익도 한 10% 정도 줄어든 93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84억은 좀 웃돈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분기 활동은 대부분 빅뱅의 컴백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였고, 그리고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 및 콘서트, 그리고 팬미팅 등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참 많았는데요, 엔터주가. 전체적인 그런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실적은 좀 선방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 엔터사들의 주요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또 리오프닝 수혜주로 평가받던 엔터주는 4월 초 이후에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계속 밀리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실적 발표와 맞물려가지고 이 주가에 다시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주요 엔터사들의 최근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보면은 주요 엔터사들 좀 빠지는 모습, 상반기에 굉장히 좀 고점에서 고점이던 저점이던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가지고 다시 좀 반등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SM, YG, JYP 등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온라인 콘서트 열면서 좀 리스크 완화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코로나 완화 시기에는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상승세를 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좋게 생각을 한다면. 다만 언제든 주가는 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 기조를 보이면서 좀 예정돼 있던 오프라인 콘서트가 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악영향도 나올 수 있다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콘서트 대부분을 차지하는 잠실 운동장 또 공사가 8월부터 예정되어 있어 리모델링 완공 시점인 25년까지 향후 4년간 국내 콘서트 개최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하반기에 보면은 다양한 아티스트들, 블랙핑크라던가 이런 아티스트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부분은 엔터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해외 콘서트 관련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엔터 기업들의 그런 향후 실적 및 주가가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건 엔터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들이 상반기만 해도 워낙에 좀 많이 빠졌죠. 글로벌 침체로 인한 그런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나왔었고, 엔터주도 똑같아요. 영업이익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주가가 워낙에 좀 저가인 시점이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콘서트나 이런 거에 좀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앨범 판매나 이제 온라인 매출 활동을 다양하게 좀 통해서 그렇게 좀 실적 활동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이런 어떤 실적 활동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좀 잘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같은 주가 하단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시점 아닐까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 엔터사들의 주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 실적 우려감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태이지만 실적 자체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게다가 좀 수많은 그룹들이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또 대비를 임박한 모습입니다. 수익성도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반기 주요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 연이어 열릴 예정이고 하반기 주요 엔터사들의 추가 상승세까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하반기에도 K-팝 아이돌의 컴백과 공연 계획 등이 예고되면서 엔터주들의 그런 주가가 좀 각광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YG는 하반기 걸그룹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실제 주가가 이 영향 때문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내달 16일 정규 2집 발매를 한 뒤 11월엔 북미, 12월에는 유럽,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아시아 등 26개 도시 36회 월드 투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는 약 150만 명의 관객을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 계획이 발표된 뒤 실제 증권사들의 그런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되기도 했었고요. JYP 엔터도 스트레이키즈, 있지의 월드 투어가 시작된 데다 하반기 새로운 보이그룹 데뷔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주가가 좀 어떤 좋은 쪽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SM도 슈퍼주니어 등 컴백을 앞두고 있고, 국내 그리고 아시아 공연도 좀 예정이 돼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슈로 인한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전 보고 있고요. 또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하락분도 좀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주식에,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들의 이런 컴백과 특히 이제 월드 투어, 해외 공연 등의 예정으로 아무래도 좀 반등할 여력은 아직도 좀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아주 급등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어렵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주가가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주요 엔터사들의 상승세를 좀 전망해 주셨는데 반등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 주요 엔터사들이 NFT다, 메타버스다 하면서 신사업을 진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는 모습일 텐데요. 이러한 신사업 진출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미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한 이 관련 뉴스로 인해서 엔터주에 접근하는 것 괜찮다고 보십니까? 요즘에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아티스트를 앞세운 그런 엔터 회사들이 NFT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신사업 진출을 하려는 그런 좀 이슈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기대하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이른 시점이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엔터주랑은 좀 물론 다르지만 과거에도 게임주도 그랬거든요. 한번 게임주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인지도 있는 그런 게임주들도 P2E 게임이라든지 이런 NFT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사업을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게임에다가 돈을 버는 게임 해 가지고 좀 접목시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잠깐 이슈는 됐습니다. 분명 어떤 주가에 좀 테마성은 이슈는 됐었는데 결국은 좋은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거든요. 또 최근에 긴축 기조 강화에 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 관련 신사업 기대감이 좀 저하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엔터주들의 NFT 그런 신사업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다른 엔터주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이라던가 인지도, 창의성 등의 그런 수익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티스트를 시대에 맞게 키우고 또 인지도를 키우는가, 또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꾸준한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다양한 이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콘서트, 음원 발매 등을 통해 가지고 수익 창출로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핵심으로 봐야지 아이돌을 통해 가지고 NFT를 하고 메타버스 사업을 해 가지고 뭔가 당장의 어떤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거는 좀 저는 중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만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인지도라든가 창의적 그런 가치 창출, 아티스트의 어떤 이런 인지도를 키우면서 그런 콘서트, 음원 발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 창출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요 엔터사들의 이 신사업에 대한 진출의 관점은 좀 보수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슈는 될 수 있지만 뭐 좋은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아직은 의문이다라는 점 밝혀주셨고요. 역시나 아티스트 활동과 창의성 그리고 또 인지도의 이 확장에 관해서 더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 엔터주가 올 초에 약세를 좀 씻을 수 있는 다양한 상승 모멘텀이 나온 상황인데요. 하반기 주도주로 좀 등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사님의 탑픽 종목과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예, 앞서 뭐 설명드린 대로 엔터주, 아이돌 등 아티스트의 컴백과 다양한 월드 투어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현 시점 뭐 주가가 반등하는 결정적 이유는 물론 뭐 실적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미래 전망도 좋고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주가, 이 어떤 그 엔터주의 섹터의 그 주가가 과다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하는 이유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그 엔터주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실적 상승세나 인지도는 4개사 엔터주 얼추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 있고 수급이 붙어있는 좀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전반적인 굉장히 좀 상승세는 앞으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드리고 싶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탑픽 종목을 뽑자면은 이 중에서도 뭐 JYP 엔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뭐 코로나 시기에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업이고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좀 북미 시장이라든가 일본 이런 어떤 해외 중심의 콘텐츠 수요 및 그런 오프라인 활동 증가가 기대되기도 하고, 업종 대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주가 흐름이 좀 상승세로 이렇게 견인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탑픽 종으로 JYP 엔터를 뽑아봤고, 현 시점에서 조금씩 담아간다면은 뭐 66,000원 전고점 이상은 좀 뚫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 엔터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양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그러니까요. 미국 증시가요. 어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 특히나 또 나스닥이 약보합이긴 하지만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소비주는 강세를 보인 네. 하루였습니다. 미증시에서 주목하신 주요 흐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우선적인 부분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FOMC 회의록이 지금 뭐 공개가 될 직전에 있는데 FOMC가 이제 7월 달에 75bp 올리고서
사실은 시장에서 야, 좀 약한 거 아니야? 이거 꽉 잡아야 돼. 뭐 이제 근데 사실 이제 7월 달에 물가가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봐서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아마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매파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느냐인데 사실 매파냐 비둘기파냐 뭐 이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그럼 9월 달에 얼마를 올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힌트를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관망세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소비주가 굉장히 강세했죠. 그래서 월마트 뭐 홈디포 베스트바이 여기가 쭉쭉 올라갔는데 그러면 항상 뭐 음과 양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대형 기술주들은 좀 하락하는 부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베타, 뭐 다 넷플릭스까지 좀 내려오는 부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혼조세를 이루면서 지금 갔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앞에 놨던 이벤트들에 대한 관망세가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7월 한 달간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FOMC 회의록이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또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회의록 내용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일에 잭슨홀 그렇죠. 미팅 예정되어 있고요. 네. 이 베어마켓 랠리의 1차 관문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이번 FOMC 회의록과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이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름에 이제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건 뭐 썸머 랠리라고 그러고 이게 썸머 랠리냐 베어마켓 랠리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지금 뭐 논쟁들이 이제 심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들은 다 9월 달에 얼마 올리느냐에 대한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9월 달에 50bp, 75bp 둘 중에 하나 어느 걸로 고르시겠어요? 75bp 모르겠습니다. 75bp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로는 시장에서는 75bp가 40% 정도, 네. 그다음에 50bp는 한 60% 정도는 4대 6 정도로 가는데 어쨌거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지속된다는 기대감은 계속 상존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꺾이거나 한번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8월 달을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없이 갔으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그런 9월 달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자 이거를 하기 전에 항상 제롬 파월이 얘기한 거 있죠. 데이터를 보고 할 거다. 그래서 근데 데이터들이 뭐 어저께 나온 거를 보면은 산업 생산은 0.3%가 전망치였는데 0.6까지 올라갔고요. 그 대신 이제 주택 착공한 부분도 마이너스 9.6이 나와서 좀 엇갈린 이제 지표들을 나오는데 어쨌거나 9월 달에는 일단 CPI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 CPI 얘기 나오면 이제 지금은 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인플레 정점이 지금 갈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점론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기조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7월 달에 지금 사실 놀란 거예요. 증시가 이렇게 빨리 올라도 되는 거야? 너무 빠른 회복세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잭슨홀 미팅을 이제 뭐 25일 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정책의 변환점을 주기에는 조금 지금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계속적으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 방향성을 정하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뭐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전 세계적인 공조 체제는 지금 지킬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잭슨홀 미팅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뭐냐면 6월 달에 네. 바닥친 거야. 이 얘기가 한 번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우리 상황들을 계속 보시고 만약에 바닥론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우리 뭐 연초부터 얘기했던 상저하고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활기차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있을 FOMC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에 관련한 투자 포인트, 관점 포인트 살펴봐 주셨는데요. 먼저 또 의사록에 대한 이야기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좀 상존되어 있는 상황이고 75bp와 50bp의 인상을 두고 좀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50bp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네요. 또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는 6월에 제기되는 이 바닥론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일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이요. 상원 통과 과정을 순항하면서 오늘 새벽에 바이든 네.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인플레 감축 법안이 미국 고용 시장과 물가에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근데 이게 딱 와서 다 하세요. 인플레 감축법 이게 왜 사실은 이거 어렵습니다. 반도체고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고 뭐 물론 그 안에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부분들이 3천억 달러가 있습니다만은 이 장명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했어요. 지금 인플레가 문제니까 이 인플레 감축법이다 그러지만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것에 대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그런 경기 부양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장명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고용시장과 이제 물가에 대해서 하는데 자 이러면 미국 국민들이 와 이제 뭐 좀 이게 효과가 나타나냐는데 업계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미국 자동차 혁신 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서한까지 내고요. 이러면 2030년도까지 전기차 우리가 다 못 만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합니까? 전 세계에 지금 이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은 90% 이상 지금 중국에서 오는데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를 하면 이제 세금을 깎아주지 않습니까? 7,500불짜리. 그런데 이것이 되려 그러면 제품에만 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자동차가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전체가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고용이나 그다음에 또 물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전망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미국 내 연구소에서 나온 것은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에 잡는 폭은 0.06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내의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감히 말씀드린다면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를 대비한 정치적 무리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새벽에 서명을 했던 인플레 감축 법안은 좀 법안 내 디테일이 좀 빠져 있다라는 디테일 많이 빠져 있죠. 네, 생각이 듭니다. 11월 중간선거 후에 또 정책 변화에 또 염두를 한 서명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중국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수 떨어졌을 때 중국 굉장히 좋은 그렇죠. 흐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위안화의 약세나 원화의 약세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중 수출에 대한 국내 기업이 타격을 좀 입을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많이 보죠. 벌써 지금 수출 감소가 중국 대비해서 대중국향으로 해서는 5.32% 지금 빠지고 있어요. 자, 얼마나 그럼 중국이 지금 경제 부진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 드디어 리커창 총리가 광중성에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가갖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6월 달에는 뭐 반등을 했는데 7월 달 계속 우리 유지를 하고 있다. 회복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올해 이제 성장 목표 5.5%를 얘기했잖아요. 폭탄선을 하죠. 5.5%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야, 이거 리커창, 그러니까 광동성이라는 건 무슨 이 제조업의 지금 뭐 본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8월 달에 중국도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이다이어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경제 운영에 대한 재정비가 있을 것 같은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내수를 확산하고 안정을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리커창 총리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장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굉장히 뭐 경제 정책의 수정 가능성이 지금 높여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엔화를 지금 낮추고 있는 거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한국도 동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도 지금 뭐 동일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제 이렇게 뭐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게 국내에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진짜 뭐 나중에 정산을 한 후에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의 수출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 부진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에 지금 뭐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설문조사한 거를 나와보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내수, 수요 감소하는 것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된다. 이게 4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현실화되고 정책화되고 구체화되어서 나오는 8월 베이다 회의까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도 10월 달에 뭐 당 전당대회에서 3년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책도 나올 수 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중단기금리 MLF는 지금 뭐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부양책이 우리 한국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벤트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 부양책에 따른 한국의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표를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아직 세계 증시에 연준의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 반등은 또 일시적이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른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이렇게 오르고 내린 거는 본격적인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 미국 증시건 한국 증시건 하단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하단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뭐 5월 12일, 6월 16일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주 나온다는 거는 하단을 꼭 확인을 해야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상단을 얼만큼 얘기하느냐 이 전망은 또 잘 안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3분기에 기업 실적들을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이후에 기업 실적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느냐를 보는 과정에서 8월 달에 투자 전략을 같이 짜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경기 둔화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하는 시기시고요. 그렇다면 7월 달에 뭐가 많이 올랐냐면 헬스케어, 에너지, 화학, 그다음에 경기방어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항상 이거는 뭐 같은 패턴으로 돈다면은 8월 달 후반으로 점점 갈수록 대형주의 등장이 다시 시작되지 않냐. 오늘 장에서 나타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빠졌거든요. 그럼 한번 이제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8월 말 하순으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부분도 8월 투자 전략 중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8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가 또 재정비가 필요하다. 대형주 위주로 좀 담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